예,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살펴볼 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의 관계를 띠고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가 그리고 독립변수와 이 두 변수 간이 선형인지 아닌지, 즉 직선형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안 띠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점도, 그러니까 여기 있죠,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시고요. 그래프에서 레거시 대하상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산점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버전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버전은 낮은 버전이라든지 또 제 것과 버전이 다르면은 들어가는 경로가 다소 다르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버전 확인하신 다음에 저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산점도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산점도를 클릭하면요. 일단 좌측에 있는 그림이 뜹니다. 그러면 단순을 할 거냐 아니면 겹쳐서 그릴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가장 좌측에 있는 단순 산점도를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의를 누르는데 이 정의를 누르면 바로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그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자, X축에는 독립변수가 들어가고 Y축에는 종속변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독립변수는요, 뭐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예측변수 또는 설명변수,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요. 종속변수도 역시 기준변수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확인을 누르면 이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가 뭐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 약간 경향성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감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경향이 이제 나타났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SPSS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실 때는 일단은 분석으로 오시면 된다. 요 분석, 여기 분석.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SPS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분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분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뭘까요? 자, 분석은 괜찮습니다. 분석은 가면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석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아신다면 그 통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회귀 분석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선형. 지금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선형 상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떠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뜨고 있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독립변수는 스트레스로 봤고요. 종속변수는 그 행복감으로 봤습니다. 자, 일단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옮기신 다음에 곧바로 확인을 눌러도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부분에 확인을 눌러도 단순 회귀 분석 결과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결과만 제시해 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보기를 원하시면은 저 우측 상단에 있는 통계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통계량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뜨는데요. 그 좌측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게 뭐냐면 실내 구간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덜빈 왓슨입니다. 덜빈 왓슨이란 그 기법인데, 저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상황에서 저 덜빈 왓슨을 쓰다 보니 그게 반복 재생산돼서 계속해서 잘못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덜빈 왓슨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저게 뭐냐면, 일단 회귀 분석에 크게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띈다. 이게 첫 번째 그 데이터고요.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등분산 가정을 충족한다라는 게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등분산 가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이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독립성 가정입니다. 즉,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여러분들이 100명한테 데이터를 모았다면 각각의 학생들은 응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성 가정을 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지수가 뭐냐면 바로 덜빈 왓슨 방법입니다. 근데 저게 왜 지금 제가 덜빈 왓슨 방법이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냐면요. 덜빈 왓슨 방법은 말 그대로 독립성이 위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때 순서가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각각의 독립성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덜빈 왓슨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간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수집한 사람을 위에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뒤로 놓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섞여 있는 상태, 즉 순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덜빈 왓슨 방법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신 다음에 덜빈 왓슨을 봤어요. 덜빈 왓슨 봤더니 여러 가지 통계책을 참고했더니 나의 데이터가 지금 독립성 위배된대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있던 사람을 밑으로 보내고요. 밑에 있는 사람 위로 보내고 약간만 섞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덜빈 왓슨 값을 보시면 독립성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덜빈 왓슨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성해서 쓰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독립성을 보기 위해서 저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거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상 인문사회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 덜빈 왓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나 둘 실내 구간과 기술 통계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누르면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확인을 눌러도 돼요. 확인을 딱 누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뜹니다. 이걸 보통 기술 통계라고 그러는데요. 자, 행복감은 평균이 3.43이 됐고 스트레스는 2.0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 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상관계수는 이거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행복감도 연속으로 측정이 됐고요. 스트레스도 연속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즉
스트레스와 행복감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을 피어슨 정률 상관관계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기준을 1점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간격은 마이너스 0.377, 즉 부적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부적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게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알파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복감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기술하실 때는 제가 그런 경우 좀 많이 봤는데, 행복감과 스트레스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쓰는 거 적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통계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복감과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유의미하다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통계는 유의 수준과 관련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안 하다라는 그런 검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효과 크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펙트 사이즈라고 그러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통계적 검증력이라고 해서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연구가 얼만큼의 반복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자, 아무리 인문사회라고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 부산에서 했던, 광주에서 했던, 서울에서 했던 간에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구는 반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높겠죠. 그래서 원래 통계에는 유의 수준, 그리고 효과 크기, 마지막으로 통계적 검증력,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기초통계라든지 이런 데서 무조건 통계적 검증력만 유의 수준만 강조하다 보니 0.05보다 낮게, 0.01보다 낮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통계적 검증력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 0.01보다 작게 나온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명을 가지고 했는데 0.05보다 작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3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명으로 늘리고요,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안 되면 한 1000명으로 늘려보세요. 사례수를 계속해서.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0.05 수준, 0.01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책연구소 같은 데 보면요, 보통 5,000명, 7,000명, 8,000명 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통계 기법들 있잖아요. 대단위로 이루어져서 분산 분석이니 지금 제가 하는 회계 분석이니 이런 걸 살펴보면은 유의 수준이 0.0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진입 제거된 변수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속 변수, 즉 종속 변수인 행복감의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가 무엇냐라고 봤을 때 스트레스가 독립 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모형 요약, 이건 뭐냐면 0.377, 아까 똑같죠. 그 다음에 R 제곱은 0.142. 그래서 요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0.377을 즉 0.377 곱하기 0.377 하면은 0.14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행복감을 약 14.2%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관분석이잖아요. 이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상관분석이면은 행복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약 14.2%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관분석이 아니고요, 단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설명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만
가능하죠. 일방향만 가능하죠. 즉 스트레스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하는 경우, 이 경우만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행복감을 약 14.2%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가면 수정된 R제곱이라고 있는데요. 저 수정된 R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지금 스트레스와 행복감,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100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300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감을 보는데 스트레스만 본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변수를 1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변수의 수, 즉 독립변수의 수와 그 다음에 사례수가 달라지면은 직접 비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수정된 R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술지에 나와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히나 회귀 분석을 썼을 때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그 R제곱보다는 수정된 R제곱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분산 분석은 뭐냐면요.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여기서 말하는 분산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산 분석과 약간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여기에서 회귀 모형이라는 얘기는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을 할 때 얼마만큼 설명 가능하냐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설명할 때 독립변수를 하나만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나타난 회귀선, 회귀 모형이겠죠. 그 모형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영가설과 대항가설입니다. 영가설은 설명하지 못한다. 대항가설은 설명한다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이 나왔고요.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값이 9.938이 나왔고 유의 확률이 0.003. 즉 유의 수준 0.05에서 0.05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바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이 회귀 모형, 스트레스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하려는 이 회귀 모형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영가설이 기각이 되고 유의미하게 설명이 된다라는 대안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요, 독립변수가 하나죠. 만약에 요 분산 분석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요, 뒤에서 설명드릴 회귀 분석의 결과표도 역시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야 됩니다. 단 회귀 분석에서는요,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이거 아주 상세한 정보를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회귀 모형은 분산 분석에서 자유도가 1이 아니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만, 즉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수입니다. 4개, 5개 또는 10개.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 영가설은 같습니다. 이 10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회귀 모형은 종속 변수를 설명을 잘한다. 설명을 한다. 대항가설은 설명하지 못한다. 대항가설은 설명한다겠죠. 이건데 이때의 영가설이 기각이 되고 10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를 설명한 회귀 모형이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10개예요. 근데 만약에 회귀 분석 쪽으로 가잖아요. 회귀 분석 결과를 가면 그 10개 중에 2개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3개 또는 7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 분산 분석의 결과와 바로 여기에 나타난 회귀 분석의 결과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95% 신뢰 구간 체크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뢰 구간 체크. 마이너스 0.768에서 마이너스 0.172. 자,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거예요. 저 마이너스 0.768에서 마이너스 0.172 저 사이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요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이 개수 마이너스 470이 있는데, 즉 마이너스 0.768과 마이너스 0.72 요 사이에 실제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그 구간이에요. 근데 추론값이 어딘지 몰라요. 이 전체적인 캡처가 마이너스 0.768에서 마이너스 0.72 요 사이가 만약에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한다면 100번 정도 저 사이에 걸치고 나머지 5번은 저 마이너스 0.768 벗어나고 마이너스 0.72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5번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99번은 저 사이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진짜의 값은 몰라요. 진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0.68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0.72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 사이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95%의 신뢰 구간을 보잖아요. 마이너스 0.768에서 마이너스 0.72 사이, 요 사이에서 쭉 가다 보면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영가설이 사실이다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가설이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본 유의 확률을 보면 0.003 해가지고 0.003에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지요. 그리고 t값도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3.153인데 이걸 절대값 하면 3.153 정도 되는데, 사례수가 크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t값 같은 경우는 보통 1.965 제트값이랑 같고요. 지금처럼 사례수가 좀 작으면 2.15보다는 약간 커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산한 값은 기준값, 통계치라고 그러는데 기가값이라고 그러죠. 기가값은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얻은 값, 그걸 통계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통계치는 마이너스 3.153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취하면 3.153이에요. 저 통계치는 기각치보다 커야 됩니다. 기각치보다 커야 되고요.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 0.0보다 작아야 되고, 저 95% 신뢰 구간은 그 사이에 0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영가설은 뭐냐? 그러면 영가설은 뭐냐면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스트레스의 마이너스 4.70.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영가설은 뭐냐면 베타값, 즉 개수값이 0이다. 대항가설은 베타값은 0이 아니다라고 해서 대항가설이 되죠. 근데 지금 영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베타값은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수는 뭐냐면 4.38이라는 게 뭐냐면 상수예요. 즉 스트레스가 0일 경우 나타나는 행복감입니다. 그때 행복감이 4.38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 개수의 마이너스 4.70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변화에 되는 변화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뭐가 변하느냐? 스트레스가 1 수준, 보통 1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유닛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스트레스가 1 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중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귀 분석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설명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요 부분이 바로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예측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회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회귀식이 뭐냐? 스트레스가 1점 상승할 때 행복감은 마이너스 0.470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y 햇이 붙였죠. 이거 예측이라는 뜻입니다. 예측. y 햇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모델링이 진짜 좋은 모델링이다 그런다면 이 회귀 모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복감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하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여러분들이 저 모형을 통해서 예측한 그 값하고 차이가 작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한 저 모형은 아주 잘 설정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t값이 참고로 마이너스 3.153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비표준화 계수의 그 마이너스 0.470을 표준오차 0.149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걸로 나누면 이 값이 나와요. 근데 베타 값이 있는데 이 베타 값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 베타 값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다중 회귀 분석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단순 회귀를 마치겠는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 이것도 카피 앤 페스트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재기술 하셔야 됩니다. 재기술 하셔야 돼요. 재기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팩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회귀 모형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다 이런 식으로 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카피 앤 페스트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걸 보여드렸고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학교라든지 뭐 학술지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 스타일로 이 표를 다시 재구성하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